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홍보물로 한눈에 보는 후보자 능력치라는 웹자보를 게시했습니다. 몇 개의 항목을 두고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치를 표기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능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치, 성실함, 행동력, 도덕성, 소통 능력, 위기관리 능력, 친화력, 꿀잼력까지 8개 항목 모두 만점입니다. 경험치라는 항목에선 무엇에 대한 경험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8년간의 시장 경험과 2년간의 도지사 경험으로 경험치가 만점이라고 표기한 거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국회의원입니다. 의정 경험치는 0입니다. 성실한지도 의문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벌써 2번이나 지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행동력도 의문스럽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한한다면 모르겠으나 공적인 영역에서 성실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94%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당시 성남시의 자체조사였을 뿐 외부 단체의 공약 이행률은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64%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소통 능력 또한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항의하는 시민에게 팔꿈치를 날리고 장애인 단체의 접견 요구를 거부하며 그들의 이동로를 틀어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판했다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마다 거짓말로 모면하려 드는 걸 위기 관리 능력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언론의 불편한 질문에 불쾌함을 그대로 드러내어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그 광경을 시청하게 만든 적도 있음에도 친화력이 만점이라는 자체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이라 생각한다면 자신이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말실수는 누군가를 웃기겠다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그건 꿀잼이 아닙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으며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이재명에겐 심리상담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글맵 검색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인근에 20여 개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나이브TV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네, 한 하루 반 정도 비가 왔었죠. 네, 서울에 좀 더 많이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뭐 이제 장마철로 접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네네. 띄엄띄엄 그 주간 날씨를 봐도 이제 뭐 한 이틀 하루 건너가지고 비 온다는 그런 예보들이 계속 뜨는 걸 보면은 네. 지금 뭐 가뭄이기도 하고 하니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싶은데 또 이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렇게 낮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불만이 생기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저거 물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나 뭐 그런 또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름은 일단 비가 좀 와줘야. 네. 그래야 이제 좀 농사 같은 게. 근데 그거 잘 되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지랄 맞아서 그래요, 사실. 그렇죠. 네. 비가 뭐 저기 1년 내내 적당한 수준으로 골고루 와주면 괜찮은데 이게 여름에 막 집중적으로 오니까 사실 그 중동 지역이 보면은 여름 평균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이집트나 뭐 그런데 가보면은 한낮 기온 40도씩 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덜 덥게 느껴져요. 거기는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네, 시원하고 햇빛에 쫙 나면 와 덥다 그러는데 따가운 느낌이지. 네네. 그게 그쪽은 항상 건조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습도가 이제 사람들 괴롭히고 성질 더럽게 만들고 그런 면이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 대학원 때 참 운이 좋아서 이 지중해 근처로 네네. 여름에 학회를 다녔던 적이 그거 뭐 아니 있었거든요. 학회지 뭐 그거 완전 휴가 아니야 그거. 휴가죠. 예.
휴가인데 거기가 이제 진짜 여름이 기온이 높은데 예. 습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요. 네. 우리나라 가을 비슷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늘 들어가면 시원하고 예. 해지면은 이제 바닷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오면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남자들 껄떡대고 막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껄떡대도 이제 그 싸다고 안 맞는 사회적 풍조가 조성이 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더워도 어느 정도 이제 불쾌 지수는 높지 않은 네, 맞아요. 그런 더위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핫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우리나라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핫 앤 휴메드니까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들은 한국 여름을 아주 뭐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아유, 거기는 그 저기 베트남전 영화 같은 거 상상해 보십시오. 예, 훨씬 덥고 습한 곳에서 와서 그런지 그 저기 뭐야 태평양 전쟁 다룬 그 미드 퍼시픽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그게 10부작인가 11부작인가 그런데 중간에 에피소드 하나 통째로 보면은 내용이 일본군이랑 싸우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후랑 싸우는 이야기예요. 기후. 계속 비 오고 바닥 다 진흙탕이니까 습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미쳐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그 날씨를 못 견뎌서 자살까지 해요. 거기서. 거기에 이제 그 동남아 쪽이나 그 저기 적도 부근, 네. 적도 부근 왔다 갔다 하는 그 남반구, 북반구 적도 부근 왔다 갔다 하는 그쪽 지역들은 다 날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도면 돼도 쾌적하다고 하겠죠. 네. 홍콩만 돼도 뭐 저기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진짜로 집집마다 홍콩의 특징이 이제 아주 부유층이 아니면은 집에 조리기구가 없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불을 필 수가 네, 없구나. 더워서. 그러니까 음식은 다 사 먹고. 예. 근데 에어컨은 또 없으면 안 된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이 더 필수적인 예. 역할을 하는 가전 제품이네요. 네, 어쨌든 이제 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예보를 보니까는 뭐 대략 예상 장마 기간이 6월 25일부터 7월 25일 이렇게 한 달 정도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좀 적절하게 비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물면 안 되니까 농사하시는 분들 네. 때문에. 날씨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쿠다다크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S님, 김땡홍님, 네. 실명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분은 한자 가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달탄양님, 그리고 귀여운 지니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공입니다. 컴닉스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웰컴퓨터 또는 골뱅이 AIRSEE12로 검색하시면 컴닉스 컴퓨터, 웰컴퓨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컴닉스 컴퓨터에서 네, 요즘 이제 블로그랑 그 뭐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이제 각종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그 조립 그 사례들을 이제 올리고 계시는데 뭐 이번 주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특징이 그거 같아요. 책상에다가 맞는 네. 그 컴퓨터 본체의 케이스 색깔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도 정해줘서 PC도 이제 좀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의 일환으로 그렇죠. 사실 부피도 크고 뭐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니까 충분히 인테리어의 한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아주 깔끔하게 네, 흰색으로 딱 맞춰가지고 네, 화이트. 아주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저는 깔끔한 취향이 아니라서 이게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 LED 이게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거를 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PC 인테리어에 이렇게 그 요즘 보면 저는 안쪽에 각종 케이블에다가 그 뭐 LED를 깐다든지 그다음에 외장에다 LED 붙여가지고 이제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추세인데 저도 그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제 취향은 그 예전 워크스테이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붙박이로 업무용으로 쓰는 붙박이로 된
그런 PC 같은 좀 무식하게 생긴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라 가지고 음. 저는 이런 취향하고는 좀 안 맞기는 한데 근데 머신처럼 생긴 거를. 예. 저는 머신을 원합니다. 머신을. 아 그렇죠. 기능이 워크스테이션이면 최고죠. 예, 그렇죠. 가격이 뭐 수천만 원 하는데. 네 그런 것도 혹시 뭐돈 돈 드리면 맞춰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뭐.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 컴닉스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계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 등을 팔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청란 청계육이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복날 다가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 청계육 맛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뭐 튀겨 먹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 나이가 있는 닭이기 때문에 네. 뼈도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진짜 오래 푹 고아야 이 살이랑 뼈가 이제 뼈에서 우러나는 것도 장난 아니고요. 이 국물 이거에다 라면 끓여 먹으면 또 끝내줍니다. 뭐 사실 근데 집에서 닭 튀겨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손질해서 나오는 것들도 이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청계육은 진짜 여름에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실 만하신 게 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닭들하고 달라가지고 진짜 오래 삶아야 되는구나. 오래 푹푹 그냥 끓여줘야 됩니다. 뭐 압력솥에 넣어놓고 몇 시간 돌리면 되겠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복날 생각나시면 청계육 한번 드셔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희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스몰 토크 짤막한 NFT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좀 하고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뭐 기사 때문에 두 번 보다가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이건 잡아놓은 기사인데 작년 12월에 이제 그 컨텐츠 오픈 마켓 사이트인 CCV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떤 데냐면은 그 온라인에서 보면 뭐 주로 이제 그림이나 네. 아니면은 그 준 프로 모델분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여성분들 뭐 피팅 모델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그 남자들 취향의 이제 수영복 사진이나 뭐 그런 이제 좀 몸이 드러나는 사진들 네네. 그런 걸 이제 주로 올리는 이제 인스타 같은데 뭐 그런 거 그런 사진 올리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 양반들이 사진집을 내지 않는 이상 저걸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이제 자기 그 계정을 등록해놓고 자기 사진을 올려가지고 돈 받고 이제 유료로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CCV가. 근데 이제 여기서 NFT도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MBC가 작년에 이제 여기에 그 NFT 사업 국내 방송사 중에서 처음으로 NFT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 사이트에 그 무한도전에 예전에 나온 무야호라는 거 아시죠? 그 외국 그 무한도전 팀이 이제 외국 해외에 나가가지고 캐나다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했던 이제 에피소드인데 그 중에 거기서 이제 그 출연자가 이제 그 뭐야 거기에 있는 그 현지인 캐나다 현지 한국인 한 분이 뭐 무야호라는 그런 이제 감탄사를 외쳐가지고 그게 이제 일종의 밈처럼 소비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무야호를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영상 그 부분을 클립으로 잘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NFT로 이제 소유권을 집어넣어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9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MBC가 이제 그거에 고무가 돼가지고 무한도전 에피소드 2개를 추가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일기 첫 회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원일기 첫 회도 이제 NFT를 걸어가지고 3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도전은 300만 원,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전원일기는 400만 원을 올렸는데 입찰가죠. 처음 이제 시작하는. 입찰 시작가를 400만 원을 올렸어요. 뭐 NFT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어떤 창작물의 소유권을 등록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단 하나뿐인 창작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명인 복제가 불가능한 그 창작물 자체를 어떻게 뭐 다른 뭐 화면 스크린 캡처를 한다든지 녹화를 떠가지고 복사를 뜰 수는 있겠지만 그 파일 자체를 복사할 방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NFT를 걸어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뿐인 디지털이지만 하나뿐인 원본이 복제 불가능한 원본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당시에 이제 판단이 있어가지고 많은 거의 투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투자 열풍이 일었던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올해 들어가지고 NFT 시장이
가상화폐 폭락 더불어 가지고 급격하게 세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도 뭐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NFT 또한 못 버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4월 달 같은 지난 4월 둘째 주에 이제 NFT 전 세계 NFT 총 거래액 수가 3억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6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3,519만 달러. 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NFT 시장이 급격하게 한 두 달 만에. 이제 이거를 뭐 상징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이제 NFT 시장이 한창 광풍 막 오픈되면서 광풍이 일었을 때 그 트위터 창립자 잭 도시 네. 이 양반의 첫 트윗 이것도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잭 도시의 첫 트윗이 3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당시에 작년에. 근데 지금 현재 희망 입찰가가 1,000만 원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돈 되겠나 싶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무한도전 그 컨텐츠 올려놓은 거나 그다음에 저널일기 컨텐츠 올려놓은 게 지금 그 마켓에서 다 내려와 있어요. 결국은 아무도 이제 입찰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NFT 시장이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급격하게 찌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재명 대선 공약 중에 뭐가 있었죠? 뭐에다가 NFT를 한다 그랬더라. 이재명 펀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하면은 펀드 가입 증서를 NFT로 발급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이제 나중에 어떤 뭐 하나의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비판했던 거는 이게 거의 투기성에 가까운 그런 장르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재명이 NFT 말한 지도 6개월도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올해 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 보면은 거기에 그 비판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상황을 이렇게까지도 예측 못하는 주제에 무슨 뭘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엄청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나름 마치 주식으로 치면은 기관처럼 네. 비트코인을 막 1,000개, 막 2,000개 갖고 있던 그런 기관들이 있나 봐요. 네네. 거기서 잔뜩 풀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 폭락을 부채질을 한 그런 셈인데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치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손절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가상화폐라면은 정말로 가상화폐라면은 화폐의 기능을 해야지. 그게 투기의 기능이 되면 더 이상 화폐가 아닌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금괴를 화폐라고 부르진 않잖아. 그럼요. 네. 황금성은 뛰어나지만은 네. 그리고 뭐 좀 주로 이제 어두운 거래에서는 이제 거래 수단으로 교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을 화폐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얘네들 가상화폐라고 부르려면 화폐의 기능에 맞게 교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든지 지금처럼 할 거면 이게 무슨 가상화폐예요? 뭐 차라리 가상 보석, 뭐 가상 귀금속 그런 게 훨씬 타당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가상 자산이라는 그 정의가 네, 꽤 타당하죠. 그렇죠. 가상 자산이라는 말이 차라리 타당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되게 좀 저희 신기루 같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모든 있는 거고. 자산이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안전자산 이런 거 네. 찾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때때로 뭐 금을 네, 사놓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어쩔 땐 주식, 어쩔 땐 채권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금이나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제일 확실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귀금속류 네.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같은 것도 원자재는 근데 이제 진짜로 그 좀 가격 폭등이 심해가지고 금이나 이제 귀금속류가 제일 확실하긴 하죠. 개인이 하기에는 네. 골드바. 한때 진짜 골드바 2018년이었나 17년이었나 그때 골드바 유행이었었는데. 골드바는 뭐 은근히 유행합니다 지금도. 네. 그때는 이제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팔고 그랬었거든요. 금값 모른다고. 예, 그런 것도 다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그것도 일종의 코인팔이지. 그렇죠. 그런 게 괜히 편승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뭐 가상 디지털 어떤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NFT랑 비트코인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네. 거품이 심하죠. 지금 거품이 심하고 뭐 이런 식의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19년에도 한번
3천만 원 이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루나코인 사태 이후로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 조금 바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예전 같은 그런 유세를 떨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한번 두고 봐야죠. 어쨌든 뭐 비트코인도 대단할 거 없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잘 쳐줘봐야 뭐 주식 같은 거죠. 네. 진짜 그게 최대치일 것 같아요. 정말 잘 쳐줬을 때 주식 같은 거지. 사실 먹튀하는 이 알트코인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예, 짧은 토크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산만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6월 20일 KBC 광주 방송에 따르면 이제 여의도 초대석이라고 광주 방송 이제 프로그램에 이게 이제 광주 방송 스튜디오가 여의도에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한병도 의원이 나왔어요. 전 정무수석이셨나? 한병도 의원이 아마 청와대에 계셨었어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병도 의원이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제 양산 사재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 제목이 이제 돈벌이 목적 욕설 MB 박근혜 비판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온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윤건영 의원 그다음에 뭐 정태호 의원이랑 함께 이제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을 방문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앞서서 보면은 그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윤영찬 의원. 네, 윤영찬 의원이랑 이제 해서 이제 우르르 가서 양산 경찰서랑 그때 양산 경찰서에 방문한 걸로 이제 SNS에 글이 올랐었는데 그날 이제 경남 경찰청까지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회 어떤 규제에 대한 이제 그런 좀 항의성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양산 경찰서나 경남청을 이제 그 수긍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듣고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뭐 실제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집회 금지 건수 2건인 것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가 파악을 해봤더니만은 경찰 본청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걸 네, 규제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경찰청을 이제 항의 방문을 하신 건데 항의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그 비슷한 취지의 한병도 의원도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그 이게 뭐 어떤 원칙적인 그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일 날 보면 또 한국일보에서 이제 또 르포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문 전 대통령 괴롭히는 악성 시위 메르켈 집 앞에는 없었다 왜?라는 제목이 이제 이건 독일 특파원이 이제 쓴 르포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그 메르켈 전 총리 독일 전 총리 사저가 이제 베를린 중심에 있다고 해요. 중심부에 있는데 찾아가봐도 뭐 시위대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시위한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법이 그러면은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라고 독일 법을 살펴봤더니만은 독일은 이제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법이 다 있을 거니까 주마다. 그래서 네. 주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시위의 자유가 더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저기 그 정부 기관 근처에서 이제 집회하는 거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뭐 저기 전임 총리나 뭐 아무튼 현직이든 전직이든 어떤 정치인들의 집 근처는 그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이지만 사적인 공간은 지켜주는 네네.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을 둔 게 이제 집회 시위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으면은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외 조항을 뒀는데 이것도 한국에도 사실은 요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원이 이제 제대로 판단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메르켈 집 근처에만 또 시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르켈은 그리고 지지율이 꽤 높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한 68% 정도가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 한 20%대인 전임 총리 사저도 가봤는데 거기도 뭐 시위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독일 시민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독일에서는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집회 시위는 공적인 공간에서만 한다. 뭐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사적 영역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의 상식이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본 게 공적인 공간. 네. 이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보통 이제 보통 그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필요한 게 광장이잖아요. 도시에서. 네. 뭐 예전에 여의도 광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지금 광화문도 이제
광장을 다시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은 원래 도로 가운데로 놨던 거 없애고 그걸 한쪽으로 네. 몰아서. 네, 그게 이제 그 세월호 국면 이후로 그렇게 다시 재편되긴 했는데 광장이 그런 식으로 광장을 만들어준 게 그 광장이라는 게 평소에는 그냥 뭐 사람들이 오가고 뭐 때로는 이제 축제 같은 걸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이제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함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 시민의 말도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정치 전문가 두 명이랑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베른하르트 젤리거 이분은 이제 한스자이를재단 한국 사무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은 독일에서는 1990년대 후반까지 정치인의 사생활이 기자, 시위대 등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정치인과 개인으로서의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고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다. 즉 공사를 섞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독일의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독일의 상식을 한국에 똑같이 적용해서 이제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론 반문을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또 이제 하이델베르그대 교수인 오렐 크로이산트 교수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온건성, 합리성, 상대 존중을 중시해 왔다고 합니다. 이 온건성이라는 건 사실 그 나치를 한번 겪어봤으니까 네네.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라 작살난다는 걸 독일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온건성, 합리성, 상대 존중이 중시되어 왔는데 반면에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그 뭐 2016년 촛불 국면을 봐도 한국의 시위대는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그런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외부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더 내밀한 어떤 그런 구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 안정권이 거기서 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떤 촛불 시위의 연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네, 일단 집회의 성격 자체가 그렇죠. 네.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어쨌든 그 헤이트 스피치, 그 증오 표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연장선으로 보기는 힘들고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격은 있죠. 그거는 뭐 공통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쪽은 이 안정권 씨나 이런 그 양산 사저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컨텐츠화해가지고 팔고 있죠. 이 싸우고 있다라는 이 말이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집회 시위가 그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관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를 하니까 시위를 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싸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일종의 여론전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널리 알리겠다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독재 시대에 아무리 데모를 해도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해도 뉴스에서 다뤄주질 않으니까 더 세게 집회를 하고 더 세게 투쟁을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분신이나 투신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기사가 한 줄이라도 실리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습성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어떤 그 행태들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점 이제 방법론 자체는 점점 이제 유화돼 그 안과격해지게 이제 변하게 됐지만은 촛불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특히.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그 집회 자체를 계속 이렇게 뭐 널리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널리 알림으로써 어떤 이제 그 투쟁 동력을 얻으려고 한다. 뭐 이제 그런 습성을 말한 것 같은데 안정권은 딱히 그렇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자기 그 채널 구독자를 상태로 장사하는 거지 계속. 뭐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제법 벌이가 되나 보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 이따가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2일 윤영찬 의원 인터뷰를 한번 보죠. 요 이제 인터뷰 내용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요날 이제 그 6월 20일 날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보면은 KBS 시사 직격 앞서서 이제 KBS 시사 직격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날은 TV조선 세븐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븐이라는 것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 사저 앞 집회와 법안 관련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파와 이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의 관점에서 이 사태에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콘텐츠로 창출하는 이익에 대한 윤리적 문제까지 의미 있는 논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뭐 윤영철 의원한테 딱히 윤영철 의원을 탓하는 건 아니고 이 콘텐츠로 창출하는 이익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오래 전에 짚었어야 할 문제이긴 했어요. 네. 유튜브가 이 특히 사람 괴롭히는 거 관련해 괴롭히는 걸로 이제 그 돈벌이 해먹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레카라는 말까지 생겨났던 거고. 네. 맞아요. 뭔가 이제 사건만 터지면은 누구 하나를 저기 악으로 몰아가지고 끝까지 몰아세워가지고 사람 하나 완전 쓰레기 만들어버리고 그 와중에 그 짓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네, 그걸 컨텐츠화로 해서 네. 예. 아직까지도 있고. 최근에 뭐 어떤 분이 사이버 레카 소리를 딴지에서 듣고 있던데. 사이버 레카 맞죠 거기도.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심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된 예. 분들 중에는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네네.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일찍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뭐 관련 법안을 어떻게 논의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건 딱 이제 뭐 저 유정찬 의원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안 이랬던 게 아닌가 국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근데 이제라도 이제 제대로 된 뭐 법안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뭐 투의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이거 좀 빨리 어떤 규제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은 그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21일 날 낸 기사인데 요거는 이제 경찰 문사저 앞 집회 신고 19건 중 금지 통고 2건. 그래가지고 이제 소제목을 집회 만능주의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 신고가 19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금지된 거는 2건밖에 없고 그다음에 네. 제한 통고받은 게 8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회 신고를 한 개인이나 단체는 총 15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 신고를 가장 많이 한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이거 이제 5월 14일, 15일과 22일, 28일, 29일, 6월 4일에서 7월 1일까지 해서 4차례에 걸쳐가지고 총 33회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그냥 어마어마하네.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자유, 진리, 정의 협의회입니다. 야, 이름 이렇게 지으면은 참 이렇게 지으면은 이 자유, 진리, 정의 혁명이 자신들이 주도한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 글쎄 말입니다. 약간 그 허경영 씨 느낌이 네. 좀 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차례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 기간은 총 55일이라고 합니다. 어우, 여긴 더 기네요. 네, 제일 가장 길게 집회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금지 통고를 내린 집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이제 지난 1일 날 신고한 집회랑 그다음에 이제 보수단체 벨라도 회원의 15일자 집회에 총 2건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집회가 본격 시작해서 5월 달에는 이런 금지 통고 조치가 아예 없었다가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욕설 논란이 커지고 나가지고 이번 달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금지 통고가 나왔다고 6월 달 합니다. 들어서 그래도 근데 굉장히 매우 적다. 네. 총 집회 건수에 비하면은 매우 극히 일부에만 금지 통고가 내려졌고. 네. 그다음에 제한 통고 같은 경우는 이제 벨라도, 자유진리정의혁명당, 구국총연맹, 자유연대, 한미자유의 물결, 부산 NGO 시민연합이 낸 집회 신고 중 8건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그 신고한 기간 내내 집회가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일부 일자에 한해서만 제한 조치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그러게요. 일부 일자만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회 성격이나 내용은 다 거의 동일할 텐데 네. 특별히 6월 19일에 한해서 왜 제한 조치가 총 제한은 총 19일 19일, 기간 동안 19일 기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에 반해가지고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도 집회 신고가 계속 있었는데 그 동안에 뭐 이제 주로 노동단체들이 했는데 용산이죠. 네,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이 이제 지난 그 6월 3일까지 신고가 들어온 집회가 총 22건이었는데 이거 다 금지를 떼었다고 해요 경찰이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집시법 들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경찰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지난 6월 7일 이후에는 18건이 이제 신고가 그래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운수노조 집회 한 건에 대해서만 지금 금지를 내렸고 나머지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허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 그 동일선상으로 놓고 볼 수는 없죠. 대통령 집무실이랑 양산 사저를. 그렇죠. 그러니까 집무실이면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거기죠. 그 검찰청 옆에 그 아크로비스타? 아직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집무실이라면은 뭐 독일의 예를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죠. 뭐 공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거기랑 지금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님 사저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거는 뭐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거기다 근데 한편은 또 이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지금 그 저기 뭐 서울의 소리랑 해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지금 이제 뭐 진정서를 낸 네, 상태죠. 진정서를 냈다고 네. 하는 것 같죠. 사실 그 짓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저는 당장에 어떤 그 양산의 집회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걸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경찰청이 뭐 다른 잣대로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 집회만 이제 금지를 하고 양산 집회를 계속 놔둔다 그러면 비판의 거리는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조차도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을 거예요. 그냥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괴롭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윤석열, 김건희 괴롭히는 것보다 네. 백은종 진짜 아우. 저 뭐 원래 그런 거 하시던 분이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KBS 시사 직격에서 6월 24일 날 네. 여기에 대해 이것을 주제로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인가, 혐오 비즈니스인가. 네. 그래서 이제 시위 현장을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안정권 안정권 인터뷰가 나옵니다. 야, 이 사람 자뻑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집회를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트렌드 전환시킨 게 자기랍니다. 애국하는데 돈 벌면 안 돼? 왜 안 돼? 그럼 도둑질해서 애국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후원을 당당하게 받는 문화를 만든 게 또 자신이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액수를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평균 한 달에 1억 8천 정도 벌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안정권 인터뷰를 보고 기시감이 엄청 들었어요. 요랑 똑같은 말을 김어준이 했거든 낙검수에서.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네. 이게 자기가 시작했다는 그게 뭐 그러니까 그 촛도 모르고 그냥 씹으리는 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자기 청취자들은 김어준이 이 소리 한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 청취자를 상태로 하는 이제 그 자뻑성 발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와중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애국을 왜 애국이라고 말을 합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희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개인의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를 그렇죠. 위해서 자기 희생이 들어가죠. 애국이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애국하는데 돈 벌면 안 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돈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애국 마케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다고 애국을 잡든지 돈벌이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지. 애국하면서 돈벌이 하는 거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애국이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지. 그냥 너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그건 뭐 애국이고 우리가 그걸 왜 추앙해줘야 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죠. 네. 예. 그러니까 혐오파리가 딱 정확할 것 같네요. 어쨌든 많이 벌었습니다. 1억 8천이면. 근데 이것도 실제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과장될 수도 있죠. 뻥뻥튀기. 예, 위세를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떨어야 되니까 뭐 100% 확신을 믿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꽤 벌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러니 빨리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시장이 된다고 하지만 안정권이 떠버리고 다니는데 이래 버리면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상관없이 이 혐오 콘텐츠로 이제 돈벌이 하려는 그런 시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낙검수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안정권은.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은 그 이명박 그 퇴임하고 나가지고 이명박 퇴임하고 나서가 아니겠구나. 그 2017년 그 박근혜 탄핵 국면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또 이명박도 그 집 찾아가서 괴롭히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아, 네, 그랬죠. 적중에서도 무슨 저기 이상호 기자가 많이 했던가? 이상호 기자가 이제 전두환 사저 앞에 좀 가서 했었고. 전두환 사저 앞에서 항의하는 건 이상호 기자가 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은 누구였죠? 이명박은 단체 이제 그 시민 단체들이 많이 했어요. 거기 그
무슨 둘레길이었지? 그 영포 빌딩 그쪽 아. 영포 빌딩부터 이명박 사저까지 이렇게 사람들 걷기 운동하면서 영포 빌딩이랑 이명박 사저 근처 가서 막 떠들고 집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무슨 둘레길 걷기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네네. 저는 뭐 좀 뭐 쓸데없는 TMI지만은 그 자리에서 신승목 씨도 처음 봤고 네네.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던 적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보면은 그 뭐 이명박 구속 촉구를 하는 사실 구속하라고 얘기할 거면은 법원 가서 집회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게 맞았지. 아니면은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든지 정부한테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굳이 이제 이명박 사저랑 옆 빌딩 찾아가가지고 야유 보내고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옳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전두환은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두환은 이미 법적인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항의할 방법이 없었고 하지만은 그 학살에 대한 피해가 명백했으니 피해자들이 존재했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을 인정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 쿠데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리고 이제 학살에 대한 거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양말 상호 기자 뭐 발 상호 기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전두환 사제에 나가서 전두환 사제되고 그랬던 거는 그럴 법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너무 울거먹었다라는 말은 그렇죠.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지고 괜히 뭐 어차피 수화가 없는 거 알면서 들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느낌도 받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외침들이 외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도 자기도 구독자들만 알아보는 그런 컨텐츠로만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도 장사 속 아니냐라고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 집회와 그나마 앞에 있었던 뭐 진보 진영 사람들이 했던 어떤 집회의 네.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종이 한 장 차이라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거죠. 또 사실은.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헤이트 스피치 그 규제 법안은 빨리 좀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빨리 이 상임이랑 이런 게 정리가 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두고서 뭐 한 주간 또 시끄러웠었죠. 네. 네. 자, 그거 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저희 대통령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 인스타그램 계정 활동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6월 19일에 포스팅이 올랐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 포스팅은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대통령 메시지가 올라온 네.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 퇴임하시면서도 어떻게 그 공식 메시지 같은 걸 인스타에는 안 남기셨더라고요. 페북이랑 그 저기 트위터에 남기셨는데 그래서 이제 40여일 만에 이제 포스팅이 제기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이제 요날 한번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또 하나 이제 포스팅이 올라왔었죠. 근데 한 번에 포스팅이 한 개씩 올라온 게 아니라 한 서너 개씩 두루룩 올라옵니다. 각 포스팅마다 사진이 이제 뭐 2장에서 4장까지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9일 날 올라온 거는 뭐 저기 토리 사진도 몇 장 올라오고 찡찡이 사진도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추를 첫 수확을 하셨다고. 네네. 이제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서 또 그 난데없이 상추가 또 인이템이 되는 바람에 이날은 저도 이제 그 저녁 반찬으로 상추 사다가 쌈 싸먹고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등산하시는 사진이 이제 몇 장 올라왔죠. 그리고 그 저희 김정숙 여사님이랑 이제 찍은 사진들 몇 장 같이 올라왔었는데 또 이제 등산하시면서 그 울산에 무슨 산이었지 거기가? 영축산. 예,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네. 뭐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정상에 있는 산장에서 이제 그 컵라면 드시는 사진이랑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을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다음에 이제 뿌셔도 드셨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뽀빠이라고 라면땅 네. 라면땅 원조잖아요 뽀빠이가. 그렇죠, 그 그렇죠. 아직도 나눠 보더라고 이제 맞습니다. 네. 별 뽀빠이라고 이제 그 과자 봉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세 우유에서 나온 그 아몬드 맛 두유. 예, 두유 그 팩도 이제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다시 지금 인이템이 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뭐야 뿌셔는 대통령님 픽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봉지를 주면서 권하시는 듯한 그런 사진을 먼저 찍혔고 그래 대통령이 이렇게 되게 장난스럽게 드시는 그게 이제 그 맛있게 드신다기보다 저는 되게 그 대통령님한테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장난기 어린 그런 표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사진이. 네. 그래서 되게 이제 퇴임하시고 정말 홀가분하신가 보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진 보고.
그랬던데 이제 그 진라면 매운맛 컵라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이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적어도 책상 위에 그 컵라면이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맞아. 분이 순한 맛도 있었고. 진라면 순한맛 있었고 이제 이쪽에 그 저기 그분이 보좌관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아무튼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셨던 분인데 청와대 다큐멘터리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 대통령 보좌관 분이 드시는 라면은 이제 컵 사발면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양이 보면은. 네, 뭐 김치 사발면이나 뭐 육개장 네. 같은 모양이 그런 거였죠. 최소한 세 종류의 컵라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통령님은 이제 진라면 매운맛을 고르셨기 때문에. 맞네. 픽이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아마도 올라갈 때 그 먹거리를 싸들고 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산장에서 사서 드셨겠죠. 뭐 컵라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 끓일 방법이 없으니까 산에서. 네, 네. 뭐 커다란 보온병에 물을 싸들고 가지 않는 방법이 없으니까 산장에서 사드셨을 걸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은 과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을 수 있다. 몇 종류 안 갖다 놨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셔보셔를 드셨다. 그런데 이제 컵라면 같은 경우는 좀 과자보다 상대적으로 종류가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뭐 몇 가지가 가게에 진열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중에서 대통령님이 고르신 게 진라면 매운맛이다. 그렇게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연세우유는 모르겠어. 연세우유는 사들고 갔을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연세우유는 저기 편의점 같은 데서나 팔지. 이거 저기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산장까지 납품이 됐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팩으로 그냥 들고 가방에 넣으셔서 들고 가셨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재임 중에는 보기 힘들었던 대통령 표정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참 뭐 느낌이 좋았다. 뭐 저는 그랬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또 이것 때문에 많이들 설레이셨죠. 많은 분들이 이거 또 사야 돼. 어제 이 4종 다 구비하신 분도 있고 마트 가셔. 뭐 백광현 총재도 다 사가지고 방송에서 자랑했던 것 두유는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두유는 없었나요? 그렇구나. 그 두유까지 다 풀셋으로 구비하신 분도 계시고, 뭐 혹은 이제 한두 가지 품목 빼본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매운 거 못 먹는데 진라면 매운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니템이 발굴되던 중에 거의 첫 번째 이니템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도서 중에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실크로드 세계사를 네. 펴낸 편집자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편지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이것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자께서 보낸 편지 내용이 진중한 인문서를 만든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회의적으로 고민하던 차였는데 대통령님이 실크로드 세계사를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뻤고 더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공감하시면서 출판계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참 대통령도 한편으로 좀 뿌듯하셨을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이제 포스팅을 올리신 다음에 문파들이 책을 열광적으로 구매를 하는 덕분에 이런 어떤 말하자면 비인기 장르인 이제 인문학 서적이 이렇게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실크로드 세계사는 저도 좀 사서 시간이 되면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직 사지 못했는데 워낙 이 내용이 방대하고 한 9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 권짜리로 나온 게. 가격도 뭐 상당해서. 네. 그래서 아마 진짜로 읽으시려면은 그 분권된 것들, 그렇죠. 분절판들 그걸 사시는 게 나을 것 분절 같아요. 에디션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다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잠깐 보려면은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 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마케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6월 21일에 그 세종시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 100여 점을 일반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개를 시작을 했죠. 네, 시작했고 문서, 사진, 영상, 그다음에 행정박물. 행정박물은 뭐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행정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이제 어떤 사물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선물, 네. 뭐 외국 정상들, 외교 관련 선물들이죠. 네, 선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총 100여 점이 이제 전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 4개 층에서 각 층별 전시 주제에 맞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1층은 이제 대통령의 상징이라는 주제인데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의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대통령님의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재현한 문자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지금
사진이 디지털로 나오면은 픽셀이 이제 하나의 그 색점이 되잖아요. 픽셀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은 픽셀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잖아요. 지금 디지털 그렇죠. 사진이라는 게.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 글자로 만든 사진이라는 거는 그 픽셀 대신에 글자 한 줄 한 줄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진을 구성을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네, 흑백 사진을 구성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2층은 대통령의 선물. 그래서 이제 외교 활동 중에서 이제 들어왔던 선물들을 전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받은 청동 올리브 가지,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선물한 무궁화 브로치 등 정상 외교 선물 40여 점이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층 대통령의 공간에서는요. 문 전 대통령님의 공식 초상화, 임기 첫날 제1호 결재 문서인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문서 등이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4층 대통령의 역할을 주제로 한 4층은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명록, 대통령 당선증, 취임 선언문, 취임 기념 우표 등이 기록물이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 관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최종 목적은 국민 서비스다. 그래서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을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물 목록과 원문 공개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은 이제 지난 5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30곳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 기록물 1,116만 건을 이관받아서 검수와 정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은 그 기록물들이니까 아마도 그 도서관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나중에 디지털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요즘도 마이크로필름 쓰나 모르겠네. 스캔해서 그냥 올리든지 할 것 같은데. 스캔하면서 필름 보관도 나쁘진 같이 돼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네. 네, 6월 21일에 누리호 2차 발사를 했고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다고 네. 합니다.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제 축하 트윗을 올리셨는데 그 나로호랑 누리호 차이는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모릅니다. 나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발사된 로켓이잖아요. 네. 나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명박 때도 네. 계속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발사가 됐는데 나로 같은 경우는 추진체가 이제 2단 추진체인데 1단이 국산이었나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인 2단은 러시아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로를 계획을 이제 러시아랑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로켓 그 추진체에 관한 이제 많은 그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는데 당시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거를 뭐 전수를 해주려고 왔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주려고 온 거지. 우리나라에 딱히 이제 기술을 공유할 의지가 없었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좀 많이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니들이 뭘 알아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토론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당시에. 아주 힘들게. 네, 뭐 이제 아니면 뭐 얘네들이 뭐 연습 이렇게 저기 뭐 계산 같은 거 하는 그런 종이 같은 거 계산하고 버리고 하면은 그런 거 주워다가 해석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러시아어까지 막 공부해가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이제 말하자면 어깨너머로 배우고 빼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누리호는 순수 전부 다 풀셋이 완벽하게 국산 기술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제대로 전수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로켓을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2차 발사 같은 경우는 궤도차를 그 실험차를 궤도에 올려가지고 교신까지 했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기념할 만하죠. 대통령님 퇴임 전에 이제 이게 성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뭐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트윗에 보면 이제 뭐 이제는 달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로켓 향후 목표가 10년 아닌가? 달까지 지금 탐사선 보내는 게 계획이 잡혀 있고, 작년 5월달에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적인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도 지금 이제 참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로켓 기술을 이제 이 정도까지 로켓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달이다라고 얘기해 볼 만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우주개발 이 로켓 사업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한 1990년대부터 시작했거든요. 92년에 그 우리나라 최초 위성이 쏘아 올려졌어요.
그때가 92년이니까 노태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켓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권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느 정권 때는 뭐 더 개발에 또 열도 있고 이명박 때 보면 좀 공백 기간이 있어 보여요.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때도 완전히 손을 놓고 그냥 이 사업을 폐기했던 것도 아니었고 뭐 사업이 좀 진짜 좀 지체된 적이 있어도 폐기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예전에 이낙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은 그대로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이랑도 어떤 면에서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2차 발사 현장에 윤석열이 안 간 게 저는 참 좀 한심해 보입니다. 변명을 하기를 뭐 부담 주기 싫었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웃기는 소리고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나와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좀 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또 유료히 말해도 현장에서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죠. 근데 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자기 면안 선다고 안 간 거죠. 아니면 뭐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간지는 모르겠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 안 갔다는 말은 참 진짜 한심합니다. 그건 별로 할 소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래도 뭐 립 서비스는 뭐 한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한국우주연구원이잖아요. 네. 연구소. 네. 항우연을 이제 어떤 그 외청 청 단위로 격상시키는 거를 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해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립 서비스는 좀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심하다. 네. 이런 데는 그 쓸데없는데 괜히 가가지고 그 뭐 팝콘 먹고 무슨 팝콘 취향이 무슨 뭐 갈릭이나 버터네 그딴 거 기사에 퍼뜨리지 말고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이런 데서 좀 그 면을 세우란 말입니다. 가가지고 항우연 장밟고 가가지고 뒤에 딱 있다가 박수 딱 한번 쳐주고 윤석열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드름 피면서 박수 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 아니 이거 관련해서 이거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재미난 그 기사를 하나 제가 봤었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청와대에서 탁현민 같은 네. 연출자를 찾고 있다고. 왜 없냐 이게. 그거는 제가 탁현민을 겪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탁현민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대통령님이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탁현민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같은 거나 그런 게 뭐 없진 않았지만은 탁현민이 김어준 데리고 간 행사들 보면 얼마나 그 한심하고 막 민망하고 유치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탁현민도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 뭔가 좀 그 있어 보이는 그다음 우리가 보기에 좀 잘했다고 박수 칠 만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단 네. 말입니다. 현 청와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정말 탁현민이 연출한 행사 많이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스텝으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탁현민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행사 같은데 가시라고 가가지고 뭐 부담될까봐 안 갔다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좀 하십시오. 네. 그 대통령님 메시지도 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관리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안정되기 전까지 그 도어 스태핑 하시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민주당만 까고 있지. 이거 방송 한 5시간 정도 편성하면은 윤석열 깎고 엄청 많아. 하여튼 이게 뭐 매일 뭔가 또 나오니까 출퇴근을 매일 하니까 매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좀 걱정됩니다. 이게 메시지가 그 안정돼야 돼요. 대통령은 특히나. 그렇죠.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안정되느냐 불안하냐에 따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실제로. 그렇죠. 경제 상황, 경제 신문 같은 게 많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대통령 말에 따라서 뭐 각 장관, 부처 장관들이 막 휘청휘청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기관도 휘청휘청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최근에 뭐 그 노동부 관련한 그 기사를 보고서 좀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언제 알려졌죠? 22일에 알려졌나? 네네. 트윗이 백광현 총재 전 올린 걸로 처음 봤는데 그 이재명 의원실 속에 네. 보좌관에 아주 낯익은 인간이 네. 떡하니 예. 자랑스럽게 아주. 네. 김현지 씨 이름이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이재명의 보좌관으로 네.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캡처가 쫙 도니까 갑자기 김현지 이름을 싹 빼버렸어요. 그렇죠. 이름은 뺐지만은 하지만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예, 그렇게 기사 보도가 또 됐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어젠가 확인해 보니까 다시 이름 올려놨더라고요, 김현지. 예. 숨길 것도 없다 이거죠. 뭐. 그거 애초에 왜 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괜히 웃기죠. 그러니까 빼면 뭐 더 캥겨 보이잖아.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김현지 말고 김남준 씨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이거 우리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성남시장 시절에 무슨 그 언론이랑 관련해서 그 뭐 소통 소통 담당관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그 뉴데일리 보도 기사에 의하면은 이 이재명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4인방 측근 4인방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 정진상,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남준, 김현지 이렇게 4인방이라고 김남준은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성남 지역지 기자 출신이었는데 이재명이 픽업해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그 대언론 담당관 뭐 그런 식으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경기도 넘어가서는 또 대변인인가 했었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네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김현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 청취자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김현지가 그동안에 이재명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또 말해보라 그러면 또 많이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대본 쓰면서 다시 상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에피 중에 이제 저기 비씨님이 김현지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네, 그거 다시 복붙해가지고 살짝 이제 제가 여기 보강을 한 건데 그때 조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그 김현지 씨가 네. 이재명 보좌관이 됐다고 이제 나온 기사에 네. 일부 그 구절이 이런 게 있었어요. 김현지가 뭐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음지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가장 직전까지 했던 게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음지입니까? 그렇죠. 예. 한번 내용을 보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성남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재명이랑 같이 그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2013년에 이제 이때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이죠. 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 시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3만 3천여 건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실제 벌금 200만 원 기소를 대고 150만 원인가 이제 네네. 맞았다는 것 같아요. 네네. 이때 이제 그 이재명이 몸담았었던 법무법인 세길에서 변호를 해줬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뭔가 이 내용부터 이제 특별해집니다. 작년에 저희도 이제 이거 뭐냐고 그랬던 내용이죠. 네. 이제 김현지가 성남 참여자치연대에서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가 그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뭐 연간 1억 원인가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네. 이 성남시청, 성남시장 집무실 바로 옆에 이 성남의제 21의 사무실을 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하죠.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에 떡하니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NGO가 아니게 돼버린 거지. 그렇죠. NGO는 논 거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지방 정부에 그대로 붙어 있는 빌붙어서 기생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대놓고 유착하는 그런 그렇죠. 냄새가 네. 나죠. 네. 관변단체지 이거는 네. 잃어버리면은 NGO가 아니고. 그리고 이 성남의제 21대 또 재미난 행동을 하는데요. 이따가 내용이 나오나 모르겠네. 이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 성남의제 21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하나 써줘요. 네네. 그래서 별 이상 없다. 뭐 괜찮다. 뭐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백현동. 예, 백현동. 옹벽 아파트. 옹벽 아파트. 네. 예. 그런 거나 했어요. 네. 이때 그러니까 이 성남의제 21이 이 성남시랑 이렇게 뭐 협약인가 그 맺을 때 네. 그 당시 성남시 안에 다른 환경단체에서 좀 반발이 있었어요. 네. 얘네가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렇죠. 그런데가 우리가 훨씬 더 활동을 네, 네. 오래 했는데 네. 무슨 기준으로 성남의제 21이 픽업이 됐냐. 예, 그런 그 항의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드러나지 않은 측근 중에 측근. 보통 이제 김용 같은 사람이 좀 더 드러나긴 하니까요. 김용은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을 네, 하니까. 성남 시의원도 했고. 네. 뭐 그랬었으니까. 국회의원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문고리가
김현지다. 네. 경기도 자료 제출은 모두 비서실 김현지를 거친다. 네. 그래서 자금 관리원인 것 같다. 네. 뭐 산하기관 말단 인사까지 개입한다. 와, 뭐 어마어마하죠. 소문으로는 그 저기 법인카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찌그러든 그 양반 누구지? 배비서. 네. 배서연 씨는 이런 거 보면 참 억울하겠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적인 인연은 김현지보다 배비서가 더 오래됐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 시절부터 활동을 했을 때. 아, 그렇죠. 예, 맞네. 그런데 자기는 무수리 같은. 꼴랑 의전이나 하다가 그것도 욕 처먹고 지금 어디 나다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김현지는 딱 어디 얼마 전에 해외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네. 뭐 소문에 의하면은 외국 나와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와가지고 딱 의원실에 저렇게 딱 들어져 있는 거 보면은 참 어떤 배비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내용을 이어나가 보면 그 작년 11월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이 김현지 씨가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죠. 네. 이때 이 리스트가 꽤 화려합니다. 네. 정진상 씨, 그다음에 장형철 경기연구원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딸, 네. 그다음에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죠.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네. 이런 사람들이 받는데 거기에 이제 김현지도 받았다. 아파트 분양을 네. 받았다. 네. 그래서 로얄 패밀리다 뭐 당시에 네. 로얄 패밀리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역시 최측근 아니냐. 네. 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좀 조용해졌는데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 네. 그 박철민 씨 지금 현재 복역 중이죠. 네. 이 사람이 자신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그러니까 정치 비자금을 보냈는데 네. 그 중에 3차례에 걸쳐서 이 김현지가 받아갔다. 5억 원까지 네, 총 5억 원. 네, 그 구체적인 장소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골다리 밑에서. 네네. 어느 다리 그 육교 네. 같은 거 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받아갔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당시에 이 박철민 씨를 이제 접견했던 장혜가 변호사가 폭로를 했는데 김현지 씨가 지금 현재 장혜가 변호사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죠. 네. 재판이 진행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위터에 뭐 해경궁처럼 그 이재명을 그 비호하던 네. 계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김현지가 혹시 그 니르바나라는 니르바나 041 닉네임을 네. 예, 사용한 사람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그 돌아가신 고 이재선 씨 페이스북에 의하면은 니르바나랑 김현지 씨가 따로 언급돼 있는 것도 있어서 네. 뭐 동일이는 아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많이 유명한 이야기죠. 현지궁 네. 설이 있었죠. 뭐 이재명이 그 본인 피셜 무슨 이제 그 반정부 투쟁 벌이다가 소배돼 가지고 예, 뭐 어디 교회에 짱 박혔었는데. 도피 생활을 했는데 뭐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도피 생활이 사실은 김현지의 집에서 도피 생활한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설을 퍼뜨린 사람들을 뭐 이 김현지가 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죠. 네. 이런 분인데 자 이제 김현지가 왜 지금 다시 등판을 했을까? 김현지라는 사람이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의원실에 이제 그렇게 보좌관을 앉힌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뭐 트위터에 보면 루나님이나 몇 분들이 이제 추측을 하신 게 어떤 거냐면은 어차피 이제 김현지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피의자나 아니면 혹은 참고인으로라도 불러나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이재명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돌리는데 김현지가 만약에 이재명 보좌관으로 가 있으면은 그렇죠. 괜히 좋죠. 딱 좋죠. 용이한 거죠. 이제 그런 걸 노린 포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말 맞춰놓기 좋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바깥에 싸돌면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말 맞추거나 컨트롤하기 힘든데 보좌관 옆에 있으면은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의정활동 무슨 의정활동이야. 재판 준비하는 거죠. 계속. 뭐 아무튼 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희경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게요. 뭐, 별로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자기들끼리 뭐 네. 알아서 잘들 네. 해보시길 네. 바라고요. 근데 참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이재명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메일 계정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응? 거기도 LJM 631000.
예? 근데 631 그게 무슨 숫자가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아니 이재명에 대한 그 사적인 의미는 아는데 네네. 최근에 그 저희 청취자이신 그 귀여운 감자님이 트윗에 올리셨던데 저희 박주민 계정 있잖아요. 네. 박주민 계정 보면 요면 6310인가 그래요. 아. 그래서 얘네들 뭐냐 631 무슨 연대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박주민이 웃기네. 이재명은 뭐 그래도 자기 생일이랑 뭐 이렇게 좀 겹치기라도 그러니까. 하는데 박주민은 뭡니까? 지금 암묵적으로 나는 이재명계라고 이제 그걸 적어놓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고. 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성남 FC 수사 소식을 뭐 최근에 이제 그 전해드릴게요. 쌍방울이랑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있었죠, 쌍방울. 네, 그거 이제 쌍방울 그 압수수색이랑 지금 변호사비 대납 그 수사가 이제 진행이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뭐 녹취 확보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연계해서 기사도 봐야 있었고. 된다는 이제 그런 분석을 며칠 전에 정치신leg에서 눈꺼피님이 하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굳이 그건 안 다뤘고 이제 성남 FC 조사는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 같아서 요걸 가져왔는데 그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변호사비가 결국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쌍방울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검찰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지만은 쌍방울 조사랑 연계를 시키면은 확실한 이제 근거가 쌓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판단까지 간 게 아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네. 윤갑희 씨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성남 FC 수사 소식을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성남 FC가 2014년 11월에 세입 증대 성과금 운영 계획이라는 보고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성남 FC 내부 결재를 거쳐서 당시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메모가 있는데 내부 변경 부분 반영 바람 이재명이라는 메모를 그 서류에 남겨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진상 당시 이제 성남시 정책비서관 하고 다른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의 서명도 보고 문건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SBS 단독 보도인데 보면은 이 문건들이 이제 그 스샷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결재란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제일 끝에 이제 최종 결재자 이재명이 있고 이게 막 서명이라 가지고 누군지 이름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 정진상도 있고 거기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금 규정을 만든 이유가 구단 자체 마케팅 실적에 저조해서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 그 성남 FC 마케팅 팀에서는 세입 증대 한계가 있어서 광고 대행사 공무원도 구단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성남 FC가 FC 구단 자체의 어떤 그 축구 관중 수익이나 아니면 유니폼 수익으로 운영할 만큼 성남 FC가 잘 나가는 팀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성남 1화였는데 네네. 성남 1화였죠. 그때는 뭐 그래도 그 리그 우승 같은 것도 좀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C로 넘어가면서 C로 넘어갈 때 즈음부터는 많이 이제 그게 구단 세가 기울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갔던 거기도 하고 네네.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외부의 어떤 광고 수익 같은 게 이제 말하자면 후원에 가깝죠. 이런 그 광고 투자 유치들은 네. 말이 투자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구단 마케팅 팀으로만 이 후원 어떤 업체들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돈이 별로 이제 말하자면 돈이 별로 안 거치니까 이걸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후원 이건 뭐라고 해야지? 후원 영업을 이제 다각화시키자.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각화 시키면서 누구든지 후원 끌어오면은 그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구단 임직원은 수수한 광고료의 10%, 그다음에 공무원과 광고사, 일반 시민은 최대 20%까지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야, 성남 FC 그때 뭐 구단주가 성남시장이었다고 하지만 공무원까지 여기에 그 끼었어야 되나요?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것도. 네, 애매합니다. 네. 자, 근데 이 보고 문건에서 내용과 성남 FC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건에는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 위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 11월 이전에는 수입 증대와 관련한 어떠한 성과금 규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남 FC가 설명을 하기는
그러니까 아까 문건에서 말하기로는 기존에도 성과금 규정이 있었는데 이 성과금 기존에 있던 성과금 규정으로는 활동이 후원을 많이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서. 성과금 그 규모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넓혀가지고 더 많은 후원을 끌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제로 성남 FC가 굴러간 걸 보면은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과금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문서랑 네. 실제로 돌아가는 거랑. 그래서 성남 FC 세입 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성남 FC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몫인데 이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청 국장급 공무원이나 이재명의 측근 가족, 아 이재명 측근의 가족. 이재명 측근의 가족,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재직했던 그 법무법인, 네. 그러니까 세길이었나? 네. 네, 그쪽 소속 변호사 등이 외부위원 대상자였다. 다 대부분이 이재명 주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자기 부하들이었다는 거지. 가족 경영 이렇게 되는 건가? 뭐 비슷하죠. 네. 그래서 성과금 제도 자체가 이런 구성이니까 성과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됐을까? 네. 다 뭐 자기 끈닫는 사람들인데 음.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보자.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돌아간 걸 보면은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취지가 기존 마케팅 팀으로는 후원을 제대로 못 끌어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와서 그래서 확대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다 그냥 알만한 사람들, 이재명의 측근들만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그것보다 거지. 이렇게 마케팅 팀이 돈을 못 끌어서 이 성과금 규정을 서로 신설을 했다고 했는데 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보면은 그 실제로 성과금 지급된 대상들을 보면 90%가 기존 마케팅 홍보부서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을 끌어와서 네. 더 많은 홍보를 그러니까 후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인센티브를 뿌리기 위한 근거를 만든 거네요. 그렇게 볼 여지가 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그 마케팅 홍보부서 직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또 따라갑니다 그대로. 아, 경기도 주식회사로 따라갔네요. 네. 응? 경기도 주식회사 등등 이제 배달 특급, 경기도 배달 특급 네. 만든. 이런저런 자리에 꽂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케팅 부서 사람들도. 여기에 그 황교익 씨도 뭐 했었잖아. 한교익은 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무슨 고문인가 네. 뭐 하여튼. 그 저기 뭐 온라인 무슨 고문인가 뭐 아무튼 이상한 거 네. 했었죠. 자, 그래서 이 3명, 홍보부서 직원 3명 외에는 성남시 지역 언론 대표가 운영한 광고 업체나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부의장, 성남시 과장급 공무원 정도가 성과금을 지급받았는데 총액의 10% 정도밖에 받지 않았다. 나머지는 다 요 홍보부 세 그러니까 명이. 원래 하던 놈들이 네. 대부분 받아갔다 성과금을.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자 근데 규정을 만들고 뭐가 바뀌어진 거냐? 지금 모르겠다.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돈이 이제 몇십억 단위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뭐 90% 그러면은 몇억 규모의 뭉칫돈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과금을 과연 정말로 이 홍보부 사람들이 다 받아갔을까? 이 사람들이 바지 말하자면 뭐 가라 계좌는 아닐까?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여지도 생기는 거죠. 그 성과금 그 사람들한테 성과금 주는 자고 그 사람 통장에 꽂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돈은 그대로 이제 토스돼 가지고 어디론가 어디론가 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션이다, 네. 얘네들. 그래서 일종의 쿠션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2014년 성남 FC가 기업 9곳으로부터 광고 수익 23억 원을 받았는데 네. 농협은행이 그 중에서 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광고 후원금을 냈고 네. 농협은 당시에 성남시 시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뭔가 이권이 얽혀 있었다. 보면 보통 그 정부 뭐 서울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다. 그 정부 그러니까 금고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보면은 우리은행이 많이 몇 년 전까지 그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 기관들이 이제 메인 은행이 성남은 당시 이제 농협이었고 농협이 또 이제 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네. 재계약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지고 후원금을 14억이나 꽂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건설 개발사.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14억 원 다음에 5억 원으로 광고 후원금을 냈다고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네. 그 동업자
정재창 씨와 함께 위례 시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든 이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천대유 같은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14년에는 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총 받은 게 23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15년에는 규정이 생긴 이후에 81억 원을 받았습니다. 와. 보험금을. 엄청 뛰네. 81억 원에 이제 뭐 3배 가깝게 뛰네. 81억 원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떼면은 뭐 10% 떼면은 8억이고 20% 떼면 16억 아닙니까? 네. 그럼 실제는 10억 부근으로 왔다 갔다 했을 수 있겠죠, 인센티브가. 네. 이때 2015년에 81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곳은 차병원. 차병원입니다. 차병원은 지금 성남시 그 분당구 야탑동 거기에 있죠. 네. 거기 말 많았어요. 주변에 아주. 분당 그 차병원 유명하죠. 확장하려고 네. 그 옆 건물을 매입하는데 네. 뭐 조폭을 동원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도 말은 번화가라고 땅값 비쌀 텐데. 네, 옆 그렇죠. 건물 매입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굉장히 소문이 흉흉했었습니다. 그 동네. 제가 살던 동네가 딱 그 옆이라 가지고 네. 소문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차병원이 33억 원을 후원금을 냈고요. 네. 이때 2015년 5월에 성남시 수건 사업인 첨단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성남시와 차병원이 맺게 됩니다. 네. 이게 먼저 살짝 그렇죠. 먼저였고, 예. 그러니까 시와 협약을 맺고 이제 7월에 네. 33억 원을 쏴준 후원금으로 거죠. 쏜 거죠. 성남 FC에 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낸 곳이 시민단체 희망살림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 주빌리은행 본사죠. 아, 여기가 재윤경. 예, 재윤경 씨. 네. 근데 사실 주빌리은행은 수익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후원 받아가지고 그 채권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그걸 사업을 하는데 했던 데입니다. 후원금을 왜 써? 근데 거기서 무슨 돈이 있어 19억이나 쏘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걸 19억으로 그 채권 소각을 더하면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후원금이 어디서 온 거냐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제 네이버에서 그 주빌리은행 그러니까 희망살림 쪽으로 이제 후원한 게 있는데 그 돈이 이제 말하자면 희망살림을 거쳐서 성남 FC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금 흐름을. 그러니까 희망살림에서 네이버가 40억 원을 네. 보낸 거고 네. 그 중에 19억을 희망살림이 성남 FC에다가 네네. 후원금으로 쐈다 이런 네. 거죠. 당시에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부지 네이버 그 본사 건물 네네. 부지 문제로 이제 성남시라고 정자동 쪽에. 네, 성남시랑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농협이 13억 원, 네. 알파돔 시티가 5억 5천, 네. 두산건설 3억 3천, 네. 현대백화점 판교에 들어왔죠. 2억 6천만 원 이렇게 후원금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산이 좀 또 이제 이해관계가 좀 빡세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어느 위치지? 정자동, 예, 두산도 정자동이죠. 예. 병원 그래서 부지를 이제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그 자리에 이제 37층짜리 두산 타워가 지어졌죠. 네. 여기도 커다란 건물. 여기도 두타네. 그렇죠. 여기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이랑 어떤 이제 그게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성남지청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성남지청장이 이걸 막았죠. 네. 이 당시 성남지청장이 그 사람 아니야? 그 여자? 그 사람인가? 아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성남시청에서 자, 그러니까 수사가 2015년에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 두산이 이제 그 두산 타워를 올렸는데 그래서 보면 2015년에는 후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3억 3천이었으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 두산이 20억 원을 냅니다. 와. 그리고 나머지 또 20억 규모로 후원한 데가 한 군데인데 이게 또 희망살림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살림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닌데 이렇게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2015년에 19억. 네. 그다음에 2016년에 20억. 네. 와. 네이버가 40억 싸주고 두 번 쪽에서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억이 비는데? 뭐 1억 정도는 뭐 운영비로 쓰고 그런가? 월급 주고 뭐 생활비 할 수도 있고. 재윤경이? 글쎄요. 모를 일이죠. 네. 그다음에 2017년에는 후원금이 총 41억 원이었는데 두산건설이 또 이때 22억 원을 냈네요. 네. 그다음에 농협이 10억 원 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성남시장 지금 내려놓고 나가지고는 성남 FC에 대한 기업의 후원들이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년에는 기업 6곳이 18억, 19년에는 5곳이 11억, 20년에는 4곳이 14억인데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은 저건 그냥 우리가 영업을 잘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은수미가 못했다. 뭐 은수미가 이권을 제대로 안 챙겨줬을 수도 있지. 그건 말 수 없는 이건 수사해봐야 될 내용이고. 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보면은 충분히 어떤 의혹은 있다. 이건 이제 네. 적어도 이거를 건드리는 거 이거를 수사를 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거 없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게 거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올 때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이재명이 돈 받은 증거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아 증거는 당연히 없지.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돈을 자기 계좌로 쳐받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좋다고 댓글에 쓰고 자빠졌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김어준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명박 자원외교 같은 거 그 관련해서 이명박 통장에 들어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맞아요. 예. 돈이 어디는 거 사라지긴 했는데 뭔지 모르지. 그래서 뭐 그 저기 뭐 주주는 저수지 타령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뭐 차명 계좌 있을 수 있고 있을 네. 수도 있고 뭐 그래 뭐 스위스 은행에 짱 박았을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니네들이.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재명의 이권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권과 연계된 사람한테 돈이 전달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정치 비자금으로 활용되면 그렇죠. 뭐 그런 건 괜찮냐고. 네. 아주 한심한 댓글들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 뭐 아무튼 이거를 수사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근거가 있으면은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다 수사 받았으니까 그럼요. 네.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사안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관련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이제 보면은 그 박지원이 이제 그 비대위에서 물러났죠. 지선 패배 이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모양새를 보였다가 근래 들어서 다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강욱 징계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저 양반이 어떻게 정치권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막 순식간에 메인스트림이 됐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싶은 이제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박지원 씨 이제 그 아버지가 이광재 의원이랑 이제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은 그 이광재 의원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광재가 이번에 이제 그 강원도지사 나갔을 때 이광재 지역구가 이제 공석이 되니까 그 보궐에 이제 박지원이 나가려고 했다. 아. 그 관련한 기사도 떴더라고요. 이미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박지원이 이 민주당에 들어온 게 애초에 어느 정도 기획된 정치 꿈나무를 이제 키우기 위한 기획된 어떤 작업이 아니었는가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박지원 씨 뭐 청년 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소리를 한때 했잖아. 네, 네. 그 말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지. 그러게요. 아버지 인맥 타고 들어온 거잖아 말하자면. 뭐 아버지 네. 인맥을 타고 왔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재명 인맥을 타고 왔을 수도 있고 이재명의 뭐 설득 뭐 네. 이렇게 사실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 비대위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장까지 꽂히는 게 이게 그렇죠. 쉽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SNS에 이제 올린 두 개의 글이 다 이제 논란이 됐는데 22일에는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울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철험회를 좀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참패 이후로 이제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 등으로 이제 선거 참패를 불러온 철험회가 한마디 사과도 없는 게 뭐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박지원이 그 저기 뭐야 최강욱 그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최강욱 지지 측으로부터 무슨 법률 무슨 단체든가 아무튼 거기서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애초에 자기를 당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끌어들였을 때는 어떤 이제 대책을 만들려고 끌어들여놓고 정작 자기가 반성하고 비판하면은 거기에 관해서 계속 반발만 하더라. 그럴 거면 나를 왜 안 찍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한심해요. 이 글 보고 있으면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찌됐건 간에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실패를 냈으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랐다고 탓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 자기의 리더십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 잘못이다라는 걸 먼저 깔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지원 이 글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니들이 왜 안 따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계속 그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방송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반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 씨발, 내가 또 말을 멍청하게 했구나. 내가 못 알아듣게 말을 했구나. 내 말 주변이 부족하구나. 내 글솜씨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야, 이 씨발, 그 말귀도 못 알아쳐줬고, 뭐, 그러면서 청취자들 욕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듣지 마! 막 그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거든. 네, 네. 근데 박지원은 그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랑 그 다툼이 있었을 때였죠. 네. 그때 이제 그 사과와 혁신을 하겠다고 기자회견 국회에서 네, 네. 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바로 그때 당시 비대위에서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비대위 내부에서 전혀 협의된 바 없는 그렇죠. 내용 반발이 발표를 나왔죠. 했다. 네. 예. 그 말이 사실이면 진짜 협의된 게 없으면 협의 안 된 거를 본인이 그렇게 혼자 말 타고 달려가가지고 그렇죠. 예? 칼 들고 뛰어들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 조직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것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면은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 만약에 그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 다 리더야. 그렇죠. 예.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뭐 이제 좀 뭐 천박하게 말하자면 그냥 사람들 비위도 잘 맞춰줘야 되고 상대방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뭐 내 주장만 해가지고 뭐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세상에. 박지원 씨는 자기가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뭐 내용 자체는 뭐 좀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을 박지원 씨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자기 반성이 먼저 들어간 자기 반성을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비판들은 자신의 부족한 리더십부터 먼저 반성을 네.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죠. 그러면서 뭐 이제 팬덤 처음에 이제 머리채 붙잡고 이제 후드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인트로 징계도 받았겠다. 저 인트로 그래 이제 이재명 자가진단 못 해가지고 정신병원 가야 된다 그 소리 했는데 박시현 씨도 증상은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네. 비대위원장 박지원 씨는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되는 위치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리다고 봐줄 것 같으면 애초에 비대위원장에 앉히면 안 돼요. 비대위원장에 앉힌 이상은 나이 어리고 많고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똑같은 잣대를 봤을 때 한참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 이 글에 대고 이제 반발을 심하게 합니다. 처럼을 직접적으로 까니까. 그러면서 팬덤 여쭤보고 그러는데 박지원 본인이 팬덤에 취해서 막춤 추면서 남한테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다. 막 김남국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팠던 모양이야. 그런데 철험이한테 이제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건 뭐 온당치 않다. 뭐 그런 이 김남국이랑 박지원 주장을 둘 다 놓고 보면은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할 입장은 또 못 되는 거예요. 존나 웃기는 거예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니들끼리 뭐 하냐? 그렇죠. 지금 씨는 니들이 좀 서로 누가 잘못했느냐고 따질 그거 근본이냐고.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둘 다 대가리 먹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 대가리 나보고 서로 멱살 잡고 네가 대가리 박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아유, 진짜 웃깁니다. 얼망졸망해가지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참 진짜 참 웃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이 박지원 씨가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면서 글을 썼는데 이 이제 어제 올라온 이 글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버튼이 눌렸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황당해서 이제 많이 그 반박을 하셨죠. 이 부분이죠. 딱 명확합니다.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문파입니다. 저는 스위치가 조금 덜 눌렸는데 이 밑에 문장도 보긴 봤어야 되네. 이들의 눈의 가시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폭력적이라는 게 어떤 그 문파들의 극성스러움 그런 면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한 거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수긍할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이재명이 그 폭력에서 고초를 겪었다라고 말해버리면 수긍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트윗에서 썼지만은 이 논리라면은 박지원 씨는 조주빈한테 폭력을 가해서 조주빈은 박지원 씨의 폭력에 의해서 고초를 겪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네요. 네. 우리가 이재명을 비판을 할 때 없는 사실 지어내서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캐내가지고 최대한 근거를 이렇게 또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단속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하면 되치기 당한다고 근거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재명에 관련해서 그냥 뜬 소문 같은 이야기들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들이 외쳤던 이야기들 중에 뭐 하여튼 옛날 기사를 끌어오든지 사실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오죽하면 사람들이 성남시의 회의록을 뒤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고초를 당한 게 아니죠. 비판을 당한 거지.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이 뭔 개소리야 싶은 거죠. 그리고 이 폭력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 어떤 그 정치적 외연 확대나 아니면 그 정치적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박지원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눈치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박지원 씨가 이제 박지원 씨 지지세의 기반은 급진 페미니즘입니다. 급진 여성주의. 이분들 문파보다 100배는 폭력적입니다. 이 박지원 씨가 말하는 폭력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은. 네. 그거 가지고 페미니즘이 전파가 되겠어요?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겠어? 박지원 씨 말대로 하면은. 근데 거기에 관해서 박지원 씨가 문제 제기한 적 있나? 그 사람들 등에 업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순되지. 그러니까 팬덤의 어떤 그 급진성 혹은 이제 좀 극성스러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싸움이라는 결국은 중도를 늘상 말하는 그 중도를 끌어야 되는데 그럼 중도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때로는 극성스러움도 이상하게 괴이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그걸 폭력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는 이건 내로남불이죠. 말하자면. 네. 박지원도 그 똑같은 잣대로 되면 그동안 계속 그 폭력 위에서 커온 사람이거든. 말하자면은 자기의 기반이 폭력이에요. 박지원 씨도.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판은 부당하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내용을 너무 몰라. 그렇죠. 모르는 건지. 근데 저는 이 글들 쭉 필사를 하면서 이 대본 쓰면서 그 대본 쓰면 한 3번 정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게 이 박지원 본인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대필해 줬거나 아니면 코치를 해준 것 같아요. 내용을. 이 양반이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단편적인 어떤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은 모르는데 지엽적인 단편 그 사실관계들을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박지원이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동안 이 사람이 정적으로 해온 것도 아니잖아. N번방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그 또 어떤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들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한다고 좀 뜬금이 없죠 많이. 하여튼 뭐 꼭두가시 노릇은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만둬야죠. 이 모든 비판에서 이재명을 제외시켜놓고 하면은 또 그것만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스텝 거죠. 많이 꼬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박지원 씨도 지금 딴지에서는 개 까이고 있고, 그러니까 혼파망입니다 진짜. 네, 지금 윤거피 씨 분류에 따르면 이제 손개딸과 밖개딸이 있다 그랬던가. 예. 예. 근데 이제 손개딸한테 개 까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파를 갑자기 이렇게 소환한 게 그 손개딸에 대한 이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가. 아, 다시 뭉쳐보자. 예. 나는 당신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이제 한 발짝 물러선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누가 대필해 준 거 아니냐 의심이 더 가기도 하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박지원에 관해서 요 정도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오늘도. 네네. 이 앞으로 좀 이제 지루한 장마 기간이 비가 이제 오르락 비가 오다 말다 네. 습한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제 다음 주엔 좀 이낙연 대표님 소식도 좀 전하고 싶고 그런데 또 이 개판 치는 것들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홍영표 의원 이야기나 전해철 이야기도 못했네. 네. 전해철 김정민 이야기도 못했네. 에이. 뭐 정을 좀 붙이고 싶어도 정을 붙일지 정 떨어질 소리만 골라서 해 인간들이 진짜. 홍영표 의원이 그나마 지금은 좀 중심 잡고 잘 하고 있더라. 홍영표 의원은 아직 뭐 출마하려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근데 교통 정리가 되는 건 좋은데 그 윤가피님이 이제 전해철 의원 메시지에 비판을 한번 하셨죠. 네. 진짜 아무 도움 안 되게 그러니까요. 사퇴를 해도 뭐 이렇게 표가 모일 수 있게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신호를 남기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전 빠지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또 박지원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딴 소리 하고 있더라. 하여튼 뭐
정말 예 전해철 의원의 정치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전해철 씨가 앞으로 전해철 의원이 앞으로 뭐 정치를 하든 말든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다만 근데 이쪽에 와서 펴달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이제 이쪽 부류로 안 볼 테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의 그 행복을 위해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안 말립니다. 김정민 의원은 그리고 뭐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난데없이 전에 홍영표 출마 안 할 거다 그랬단 소리 하고 다니고 있고. 아 진짜 그 두 분이서 별로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냥 뭐 내피셜로 막 그 처지끼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말라고 제발. 예. 사람들 오해받을 소리는 아예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그냥 그 별로 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맨날 해가지고 그 말해가지고 무슨 재해석하게 만들고 재해석할 이상한 소리 던지대고 그럼 어디 가서 뭐 까였다는 푸념이 나오고 아유 씨. 에이 에이 예, 답답합니다. 네. 일단 좀 뭐 습한 더위가 이제 찾아오는데요. 네. 예, 또 뭐 건강 밖에- 관리 잘 하시고 밖에 비 오면 집에서 뿌셔뿌셔 하나 드시면서 예, 만화책이나 보시면 그 세계사나 실크로드 세계사 펴놓고 뿌셔뿌셔 하나 드시면서 예전에 어릴 때 전 그랬거든요. 비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네, 집에서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책 읽으면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더라고. 제 어릴 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장마철에는.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뿌셔뿌셔 네. 받아놓고. 네, 이니템과 함께. 네, 그러면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